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신 소수 정예 멤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는 투자를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많은 분들이 AI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 하는 것 관심 있을 텐데, 저도 얼마 전까지도 그런 테크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제목을 이렇게 쓴 이유는 말씀을 드릴게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 삐약겐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대구 출신의 이상하 시를 보셨을 텐데, 이 제목에 함축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일제시대 때 빼앗기지 말아야 할 국민의 주권, 나라에 대해서 이제 시로서 표현을 했던 것이었고, 저는 이 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시를 시작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기후 위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와야 될지 좀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마 그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아니면 기후 위기, 뭐 기후 금융 제가 이렇게 영어로 썼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적어도 뭐 클라이밋 체인지라든지 클라이밋 리스크, 파이낸스 관련해서 이제는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단어보다는 클라이밋 리스크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를 조금 권유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이거를 돕는 데 있어서 금융에 있어서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 최신 트렌드를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이 세션에 오신 분들은 네, 그 녹색 영웅이 되거나 아니면 녹색 그 그레이 그 기후 위기를 오히려 더 조장하는 악당이 될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요 화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기후 대응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지수화를 했던 인덱스입니다. 그게 이제 CCPI라는 그룹에서 2025년 이제 전 세계 67개국 대상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도식화한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이 아마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시겠지만 그냥 몇 등인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빨간색인지 아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지표를 볼 때 이 빨간색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좀 좋은 점수가 아닐 가능성이 큰데요.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몇 등인 거의 꼴찌에 속합니다. 기후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굉장히 더운 여름을 길게 보내고 지금 갑자기 첫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었고 이런 기후 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네, 그 CCPI는 기후변화 대응 지수라고 해서 여러 이제 연구 기관들이 같이 함께 만들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만드는데 주로 평가하는 지수 항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온실가스를 얼마큼 배출하고 있는지 그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많이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발전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어떻게 잘 사용 비중과 성장 속도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기후 정책이 있는데요. 이 정책이 얼마큼 뒷받침되어 있는지 네 가지 항목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속해 있는데 이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꼴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얼마 전에 여기 써 있는데 얼마 전에 8월 29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하면 여기 써 있는 대로 2030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사실 우리나라가 명확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현재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나라 기후 변화 대응에 관련해서는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얘기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저도 오늘 아이랑 같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을 때 이 미래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굉장히 후진국이라는 이혼 판결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판결을 하는 데 주요 원인이
이제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제 아무래도 그 중공업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돼 있다 보니까 조금 유연하게 느슨하게 탄소 감축에 대한 그 정책을 갖고 있어서 이제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몇 달 전에 뭐 그 동해안에 그 대왕고래 그 석유가 이제 매장돼 있다고 그 대통령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는 석유나 석탄 자원에 투자를 지향을 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로 더 확대를 하고자 하는 이 글로벌 정책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네, 꼴찌에 해당이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제 적어도 기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이제 캡슐 마켓의 관점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뭐냐면, 기후 체계가 자연적인 변동성의 범위를 벗어나 평균적인 상태로 회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기후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그래프가 실은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80년대, 그러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부터 평균 기후 변화가 뭐 멀리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최근까지 왔을 때 지금 거의 이제 1도에 육박하는 평균 기온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우리 이제 기후학자라든지 이 정책 관련자분들이 클라이밋 스트레스라고 해가지고 기후 테스트를 해서 어떤 이제 정량적인 이제 가설을 해서 이제 이 어떤 위기가 올지 모델링을 하는 것을 클라이밋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IPCC라는 이 기후 변화에 관련된 이제 국가적인 협의체에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2014년도에 이 RCP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국말로는 이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이제 경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RCP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 한국 어떻게 바뀔 건지 얘기를 예측을 하는 시나리오인데, 결론만 얘기하면 이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 많이 온실가스, 온실효과, 네, 복사에너지 양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 기후 변화, 기후 위기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시나리오는 이제 우리 현재 상태가 RCP 8.5의 상태이고, 이 8.5가 얘기하는 거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 어떻게 바뀔지. 근데 아마 이제 더 살기 어려운 환경이 펼쳐지겠죠. 그리고 밑으로는 이제 RCP 6.0, 쭉 2.6까지 이 숫자가 낮을수록 되게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이 올라가서 우리 사람이 살기에 좀 더 안락한 시나리오인데, 현재는 8.5입니다. 그래서 그 RCP 8.5에 해당이 되면 현재 아마 이제 2018년에 그 이산탄소의 그 농도가 이제 408 ppm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24년은 오늘은 500 ppm 근처에 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산탄소 농도가 올라갈수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도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감으로써 우리가 물리적으로 뭐 북극이 녹고 있고 뭐 남극이 녹고 있고, 그다음에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그 변화들이 우리한테 좀 오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뭐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셨겠지만 지난 40년 동안에 제주도의 평균 해수면의 높이가 얼마큼 올라갔는지 질문하면 아마 아무도 답을 못하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특히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진 않는데, 해외에 있는 독일에 있는 연구소에서 얘기하기를 굉장히 많은 제주도에서 해수면의 높이가 굉장히 올라와 있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기라는 거를 뭐 남극이 녹고 있어요, 북극이 녹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한국에서 해수면이 이만큼 올라와서 그거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IPCC라는 이제 그 기후 변화 국가 협의체에서 한업화 대비 이제 2014년도에 2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다 같이 노력하자고 했었고, 이제 이 다음에 나올 이제 파리 협정에서는 1.5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제 지진이나 해일이나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제가 이제 캐피탈 마켓 관점 얘기할 거는 트랜지션 리스크라고 해서 그 이행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부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아니 그 12월에 이제 파리에서 아주 중요한 기후 협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씩 좀 읽고 가겠습니다. 적어도 이 세션에 듣고 오신 분들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함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첫 번째 이제 협정의 첫 번째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2도씨 미만으로 억제하자는 얘기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각 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설정하고 이거를 더 이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ETS라고 해서 에미션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탄소 배출에 대한 마켓을 만들어 보자. 네, 이때 얘기했었고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그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이밋 펀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주체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완화를 시킬지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적응을 시킬지. 네, 이런 건데 완화시키는 거는 탄소 감축을 이제 하자는 얘기고 적응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상태를 이 기후 변화에 잘 적응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두 가지 축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요. 기후 변화에 대한 이제 적응력을 제고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현실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보자.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이 예를 들면 이제 개발도상국들의 수많은 공장을 세웠고 그 공장에서 나오는 이제 탄소 배출로 인해서 개발도상국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이 개발도상국의 이제 이런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같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데요. 이렇게 탄소 감축을 위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투명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자는 노력이 이 페리스 어그리먼트에서 얘기했던 주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라든지 그다음에 그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고 이거를 이제 완화시키고 적응시키기 위한 이제 금융, 파이낸스의 정의를 먼저 해보면 아마 제 위에 있는 환경사회 지배구조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환경과 소셜을 구현하기 위한 ESG 거버넌스 확립이고 그 밑에 이제 파이낸스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제 서스테이빌리티 펀드, 서스테이블 파이낸스, 지속 가능한 금융은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 파이낸싱, 그러니까 녹색 금융은 기후 변화 감축, 기후 변화 적응, 기타 환경 목표를 포함하는 금융을 얘기하는 거고요. 더 좁혀서 클라이밋 파이낸스는 기후 변화 감축, 기후 변화 적응까지만 해당되는 것이 금융이고, 그다음에 로우 카본 이코노미, 저탄소 금융은 오로지 탄소 감축만 해당되는 금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 관계를 잘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 금융이 이 금융이 이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최신 그 CPI라는 연구소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이 내용이 되게 어렵지만 크게 보시면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습니다. 이게 얘기하는 부분은 빨간색은 이제 민간 금융을 얘기하고 파란색은 공적 자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잘은 모르지만 이 빨간색이 많은 건지, 그러니까 민간 금융이 많은 건지 파란색 공적 자금이 많은 건지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땅이라든지 숨을 쉬는 공기라든지 물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재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여기서 약간 전쟁이 일어나고 약간 이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대부분은 이제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 빨간색이 민간 금융이 초기에는 많지는 않았지만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 투자를 하는 이제 어떤 이제 형태가 있는데요. 공적 자금은 대부분 이제 그랜트로 해서 정부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유엔에서 이런 데서 이제 개발도상국한테 투자를 할 때 이제 뎁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이제 대출을 통해서 이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들이 들어오고,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 기반의 이제 또 역시
그 대출 뎨파이낸싱의 상당 부분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민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프라이빗 에쿼티나 VC라든지 헤지 펀드에서 이런 이제 클라이밋 펀드를 운영하는 건 다 명확하게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재무적 수익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공적 자금과 민간 금융이 지금 양분되어 있지만 이제 점점 민간 금융이 많아지고요. 이 자본들이 어디로 많이 가는지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트 아시아랑 이 미국 태평양에 소재하고 있는 나라들에 많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뭐 아프리카 이렇게 분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후 금융이 또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는 산업에 따라 산업 분류를 했을 때 민간 금융이 얼마큼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적 자본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한번 도식화한 건데요. 여기서 사실 그 완화를 하기 위한 이제 그 산업이 에너지, 교통, 그다음에 빌딩 인프라, 그다음에 농업 산업,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재처리, 물, 워터 여러 가지에 따라서 대부분의 이제 민간 금융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또 하나 강조를 하는 거는 이 클라이밋 파이낸싱에서 이제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완화하는 미티게이션하고 적응하는 어댑테이션을 크게 두 개 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후 금융은 사실은 이제 탄소 감축에 해당되는데 이제 대부분 자본이 들어가 있고요. 민간하고 공적 자본 포함해서. 근데 어댑테이션은 사실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그래프는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해가 지나면서 이런 이제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클라이밋 파이낸스가 이제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시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노란색이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이 클라이밋 파이낸스 조성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그 펀드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자본의 출처를 한번 보면은 대부분의 이런 기후금융의 자본들이 이제 아시아나 이제 그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미들 이스트,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자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그다음에 미국에서 나와서 대부분의 이런 라틴 아메리카,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에, 그다음에 이제 개발도상국에 많이 이제 자본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섹터별로 봤을 때 크게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 빌딩 인프라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빨간색은 이제 민간 자본이고, 파란색이 아까 얘기했던 공적 자본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 자본이 훨씬 더 많이 투자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유럽, 미국, 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인데, 유럽과 미국, 캐나다에 많은 이제 민간 자본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캐나다 연기금이라든지 미국의 이제 그 연기금, 그다음에 사모펀드, 그다음에 헤지 펀드들이 사실 많은 자본을 이 클라이밋 펀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자본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한국도 전주에 있는 MPS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에 여의도에 있는 이제 연기 펜션 펀드들도 이런 이제 클라이밋 펀드를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그 기후 금융에 이어서, 그러면 이 자본이 투자가 됐을 때 이 투자가 된 게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재무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클라이밋 리스크는 크게 이제 피지컬 리스크, 물리적인 리스크, 그다음 트랜지션 리스크 두 가지로 봅니다. 근데 물리적인 리스크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6월 말에 지나면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장마 시작되면서 이제 어떤 홍수가 난다거나 물이 잠긴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지진이 난다거나 해일이 난다거나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트랜지션 리스크는 이 다음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중공업이라든지 발전소라든지 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하는 이제 중공업들에게 저탄소 정책을 제안하고 그걸 위한 이제 시설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물리적 리스크랑 이행 리스크의 두 개 축으로 리스크를 보고,
이해하시면 좀 더 이제 네, 얻어가신 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리스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국제 UN이라든지 UNDP라든지 UNFI라든지 그다음에 국제 기구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재무 쪽에서 보는 이제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디가 잠겼어요. 그 물적 피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그 보험회사가 특히 만약에 이 건물이 물에 잠겼다고 하면은 여기 어떤 커버리지에 해당되는 이제 보험 지급금이 증가를 하는데, 그래서 보험사는 이제 보험을 지급하는 게 사실은 코스트예요. 그렇지만 보험으로 커버되는 부분이 있지만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되게 큰 리스크예요. 이게 결국은 이제 이 건물에 대출을 해준 은행에 이제 위험의 리스크가 노출되고 있고, 그래서 신용 리스크가 이제 증가하면서 사실은 보험을 커버하지 않는 이런 물리적 이런 물적 피해에 의해서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손실 증가라는 게 이 부분이 사실 되게 큰 리스크고, 보험을 커버되지 않은 이 영역에 이제 물적 피해가 점점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험사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물적 리스크의 이제 결과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현상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정부는 이제 아무래도 탄소를 감축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고탄소 산업,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철 산업, 그러니까 열이 나면은 이제 이산탄소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쪽 발전소라든지, 그러면 거기 그 산업엔 아무래도 자산 가치가 이제 많이 떨어질 거고, 그 산업에 은행이 대출을 해준 뭐 대출이나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했던 은행들은 이제 그 담보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가 증가하는 거고요. 이 말은즉슨 결국 투자자들 금융기관들에 대한 이제 포트폴리오 마진콜이라든지 뭐 파이어세일 다 던지는 거죠. 혼실이 나면서 다 같이 이제 금융기관들이 그 파산하는 이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 정확하게 이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 이제 BIS가 이제 점점 이제 취약해지는 거죠. 이게 이런 이제 탄소 발생을 많이 하는 산업에 금융자산이 이제 노출된 금융 투자회사들이 리스크에 해당된다는 얘기고, 이게 결국은 마지막 얘기했던 이제 이런 용어들은 이제 클라이밋 민스키 모멘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방금 요 얘기 제가 제목을 잘못 썼는데요. 이거는 피지컬 리스크가 아니라 트랜지션 리스크라서, 최근에도 2년 사이에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은행들이 은행이 파산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은행이 파산해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웬만한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는데, 이게 결국 이런 일이 쌓이다 보니까 자산 가치 하락을 이뤄져서 이제 그 위험에 노출이 되고, 이게 바로 이제 시스템 위기라고 얘기를 해서 요 얘기를 이제 2015년도 9월에 영국은행 총재 마크 커니 영국은행 총재가 했던 메시지는 클라이밋 민스키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이먼 민스키라는 이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아마 저는 사실 공대 출신이라 경제를 잘 모르지만 케인스 교수님 통해서 공부를 했던 분이시고, 이 하이먼 민스키 교수님은 사실은 돌아가시고 나서 되게 유명해지셨어요.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바로 이 마크 카니 영국은행 총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국은행 총재 같은 영국은행 총재 이분께서 2015년도에 이런 이제 기후 위기 관련해서 2030년도 되면은 아마 이제 피지컬 리스크랑 물리적 리스크랑 이행 리스크에 의해서 막 금융 투자 기관들이 아마 파산을 하게 되니까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2015년도 9월에 마크 커니 영국은행 총재가 클라이밋 민스키 모멘트를 얘기를 했어요. 이 돌아가셨던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 이름을 따서, 민스키 모멘트 사전적 정의는 여러분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 안 계실 텐데, 빚투라고 해서 빚을 내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잘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안 됐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산까지 다 이제
잃어버리는 거를 이제 민스키 모멘트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이제 기후에 비춰서 클라이밋 민스키 모멘트라고 얘기했던 분이 바로 이 마크 카니 영국은행 총재였습니다. 이분 때문에 이제 이 민스키 교수님이 다시 한번 재조명 받게 되는 이유였고, 네, 네, 요 다시 이제 클라이밋 민스키 모멘트가 앞서서 얘기했던 자연재해를 통해서 물적 리스크가 생긴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행 리스크가 금융기관에 혼실이 발생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거. 어떤 분야든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이건 다 리스크인데요. 뭐 물론 투자 관점에서 리스크를 알면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시장이 불안해고 아마 이제 뱅크런이 생기겠죠. 그리고 시스템적인 이제 금융기관이 위험에 노출되면서 이제 신용공급 위축.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 오면은 적어도 이제 개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집 담보대출 아니면은 이제 전세자금 뭐 집 담보대출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물 경제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스노볼처럼 점점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시스템 리스크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이제 클라이밋 민스키 모멘트로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표를 몇 가지 장표를 더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정부가 저탄소 산업으로 이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규제는 우리가 지금 되게 추운 상황인데 우리나라 말고 유럽에 봤을 때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있고요. 그래서 갑자기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를 오히려 지양해야 된다는 그 논리에서 저렴한 천연가스나 석탄 연료를 다시 유럽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다시 이 에너지원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기후 위기 속에서는 이런 이제 천연가스, 석탄 계열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다 보니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는 자초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지양을 해야 되다 보니까 태울 수 없는 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용어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세션의 제목 내용을 쓸 때 이 사일런트 스프링이라는 그 책을 쓰신 유명한 레이첼 칼슨이라는 분을 잠깐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1962년도에 이분께서 레이첼 칼슨 생태학자 분께서 이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모기나 파리 잡을 때 그 해충제 쓰잖아요. 근데 이미 미국에서 먼저 만들었고 이 DDT 해충제로 인해서 땅이 오염이 되고 물이 오염되고 결국은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이제 좋지 못한 그런 성분들이 우리가 인체에 흡수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고발하는 사건이 이 사일런트 스프링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DDT 사용 제한이 들어왔고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 월남전 나가셨던 분들 그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이분께서 이 네이처 칼슨 홈페이지에 가면 제 아래쪽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여기 혹시 자녀가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 미래의 시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오히려 아이들의 미래 시간을 우리가 빼앗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재무적 관점에서는 이런 이제 기후 금융을 통해서 늦추거나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관점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